새로운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동시에 열립니다. 오는 6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야당은 위장 전입과 밀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준 미달의 부적격 인사들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달 말부터 만 65세 이상, 다음 달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 상반기 목표보다 100만 명 많은 1,3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추가된 물량은 23만 회분입니다.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가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오너인 홍원식 회장은 내일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성모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종 당일 새벽 한강공원에 출입한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올린 이 4명의 후보군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이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과는 가장 잘 맞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텐데요. 검찰개혁의 적임자, 검찰 장악 선언,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 검찰총장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전남 출신의 김호수 후보자는 서울 북부지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중도 사퇴한 지 2달 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찰총장 후보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 인선은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3명의 전직 장관들과 호흡을 맞춘 게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이번에 임명되면 차기 정부까지 임기가 이어집니다. 국민의힘은 명실상부한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이자 검찰 장악 선언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격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지만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희정입니다. 김호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지명된 뒤에 어렵고 힘든 시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3명의 전직 장관을 보필한 이 문재인 정부 최장수 법무부 차관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공태현 기자 보도 보시고 인선 막전 막후 검찰 내부 반응까지 취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후보 지명 소식이 나온 직후 김호수 후보자는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간 최장수 법무차관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차관 퇴임 뒤 금융감독원장, 감사위원 등 요직이 빌 때마다 등용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결국 친정인 검찰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우호적인 김 후보자는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가장 적은 지지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탈락하면서 가장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4분 중에 사실 김호수 전 차관님께서 가장 유력한 게 아니냐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죠?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기대감이 김 후보 임명 제청과 대통령 지명까지 이어졌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등 산적한 산권력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법조팀 최주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많은 언론들이 예상했던 이 김호수 전 차관이 지명이 됐는데요. 네. 청와대로서는 이 올라온 4명 후보군 중에는 좀 가장 편한 상대라 봐도 되겠죠? 네, 김호수 법무부 차관 결국에는 재수 끝에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2019년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밀렸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지명 소식을 발표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빗대 김 후보자를 공직자로서 최다 노미네이션에 오른 인물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후보자의 다양한 역량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2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을 지냈었던 김호수 후보자, 사실은 이 검찰총장 후보 지명까지 감사원 감사위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등 요직에서는 후보군에는 매번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최종 임명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검찰총장 지명에 김호수의 화려한 부활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네. 이 역량 미달로 번번이 탈락한 단골 후보자, 이런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최장수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고 하는데 이 22개월 동안 김호수 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었죠? 네, 먼저 지난 2019년에 김호수 당시 법무부 차관의 이 법무부 국정감사 답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것을 노력했던 두 분을 콕 찍어서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격려하셨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 개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되겠죠, 차관님. 기왕이면 깨끗하면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김 후보자는 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라, 이렇게 대검찰청에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때도 사실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김호수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 박범계 장관의 선택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사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나 고심이 길었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었던 차기 총장 후보 이 4명의 득표 결과가 신경 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총장 후보 추천위원들 사이에서는 김호수 후보자가 사실 이 최종 후보의 턱걸이로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다 득표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박 장관과 청와대가 이 추천위원들의 신임보다는 정권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조금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임 총장이죠. 윤석열 총장 때 워낙 시끌벅적해서요. 이 네. 후임 총장 지명을 소식을 들은 이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장관의 임명 제청이 좀 늦어지면서 이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죠, 이 조남관 차장검사를 파격 지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돌았었는데 김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감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검사로서의 능력을 조금 더 보여줘야 한다라거나 혹은 차관 시절에 떨어졌었던 이 검사들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지명된 이후 이제 본인도 김호수 총장 후보자 본인도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예. 김호수호 검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검찰의 수사부터 그리고 검찰 인사까지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이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이 지검장 기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입장을 낼지도 주목이 됩니다. 또 여당 친문 의원들이 외치고 있는 이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주장에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관심이기도 합니다. 청와대 비서진들이 기소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 역시 어떤 식으로 공소 유지를 지도할지, 이것도 역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전 총장과 또 박범계 장관보다 이 사법연수원이 3기수 위 선배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장 기수가 올라가면서 현재 지검장이나 고검장들도 다음 인사에서는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총장 후보에서 탈락했었던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과 또 서울고등검찰청장 승진설 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됐을 때 과연 검찰 인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주목할 부분이 많네요. 네, 지금까지 사회부 최주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 물량 부족으로 1차 접종 예약이 곳곳에서 중단되면서 이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 보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접종 대상을 늘리고 접종 목표도 상반기 계획보다 100만 명이나 늘리겠다는데요.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다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과 다음 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접종 계획이 잡혀있던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돌봄 인력 외에도 만 60세 이상 64세 미만 고령층과 희귀혈전 논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한된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부족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이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 오히려 상반기 접종 목표 인원은 100만 명 더 늘렸습니다. 6월 말까지 당초 계획한 1,200만 명의 예방접종을 달성하고 1,300만 명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도입 백신은 기존 1,808만 8천 회분에서 1,832만 회분으로 늘렸습니다. 추가 확보 물량은 23만 회분 뿐입니다. 최소 잔량 주사기를 사용해 접종 인원을 20% 늘리고 1차 접종을 우선 실시하면 현재 확보한 물량으로도 1,300만 명 접종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개별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723만 회분이, 화이자 백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5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물량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최근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접종 일정과 순서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희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시민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찰관들이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백신 때문인지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조사해야겠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지구대 소속 50대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건 지난달 28일 오전입니다. 이틀 동안 특별한 증세가 없었는데 접종 4일 만인 지난 1일 오른쪽 손발에 마비 증세를 느꼈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은 평소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알아봤습니다. 그제께 저녁이나 이렇게 입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의사소통을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할 지자체는 백신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은 혈소판이 감소가 돼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혈액소견이 없었기 때문에도 주치의의 의견으로 이상 반응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는데. 어제는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이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 의심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백신을 맞고 두통을 호소했고 어제 새벽에는 손과 안면마비 증세를 보이다 결국 쓰러진 겁니다. 이 경찰관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치료 중인 40대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었던 이 여성은 지난달 12일 백신을 맞고 두통과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 사지마비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추가 검사를 통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국회는 내일부터 인사청문회의 시간에 돌입합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회를 줄줄이 앞두고 있죠. 먼저 김부겸 총리 후보자 관련 뉴스입니다. 김 후보자의 상습 체납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차량이 30번 넘게 압류당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부부가 상습 체납으로 32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7년 8월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가 3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기입니다. 부인 소유 차량의 압류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9차례, 주정차와 속도 위반 과태료 체납, 자동차세 체납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현재는 압류됐던 차량을 모두 처분하고 부인 명의로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의 지방세 범칙금 체납은 일상화된 수준입니다. 인준이 이뤄진 하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학교폭력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저서에서 중국인과 혼혈인을 비속어를 써가며 놀렸다며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고 자신의 유년 시절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장에서 답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내일 시작될 5명의 장관의 청문회 역시 후보자의 도덕성이 가장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사로 재테크를 했다는 문제부터 밀수 의혹까지 야당은 벌써부터 사퇴를 촉구합니다. 누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꼽은 내로남불 첫 주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관장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은 관사재테크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 8천여만 원에 취득한 뒤 2017년 7월 5억 원에 팔아 2억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공무원 자격을 이용해 1,000여만 원 정도의 취득세와 지방세를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실제 살지는 않고 세를 놓다가 나중에 팔아 이윤을 남긴 겁니다. 살지도 않은 아파트의 매매 차익을 70%나 거두었습니다. 본인 부동산 문제로 오히려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노 후보는 자녀가 서울에 재학 중이어서 세종으로 내려올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사당동에 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방배동과 반포동에 각각 전입신고해 강남 학군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밀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후보자가 주 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박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도자기 찻잔을 관세도 내지 않고 대량으로 들여와 팔았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SNS를 통해 알려졌는데 역시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에 속해 있는 해양수산부를 이끄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목된 인사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구매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고 나중에 불법인지 모르고 일부 판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밀수 여부는 국내로 들여올 때 판매 목적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새로운 의혹 좀 더 전해드립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나라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며 딸들을 데려간 사실이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까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정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해외 출장을 둘러싸고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교수 재직 시절 국가 지원금을 받아 참석한 해외 학회에 두 딸은 물론 남편도 동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한 4가족의 출입국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스페인과 뉴질랜드는 남편도 학회 참석 대상이었고 하와이의 경우는 동행했다면서 하와이의 경우는 자녀들처럼 개인 비용으로 다녀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임 후보자 남편도 교수로 임 후보자와 연구 분야가 같습니다. 야당은 국가 지원 학회를 가족 여행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교수들이 이런 학회 가면 전부 가족을 데리고 갑니까? 전 공무원이 가면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갑니까? 교수로서의 자격, 도덕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가 아들과 공동 명의로 구입한 장애인 사용 차량을
방위사업청 차장 재직 시절 정부 과천청사 출입 차량으로 등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남 소유의 장애인 차량이 취득세 면제받은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후보자의 차량으로 주차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 후보자 측은 평일에는 관용차로 출퇴근했고 주말에 긴급한 업무로 청사에 들어가야 할 때만 이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그 수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기 2달 전 그 인근 땅을 사들인 전직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는데요. 구속영장이 신청된 최고위직 공직자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서 1km 정도 떨어진 논입니다.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이모 씨의 아내가 지난 2017년 재임 당시 사들인 땅입니다. 매입 시점은 산업단지 지정 검토 2달 전이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35만 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뒤 5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이전 청장은 투기 의혹을 부인했지만 행정부에서 재산변동상을 따져요. 소명이 안 되면 수사해버려요. 이전 청장을 조사한 합동특별수사본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인사로 지금까지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현직 공직자 중 최고위직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을 신청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는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끔 올수 보전 신청도 했습니다. 현직 세종시의원 차모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차 의원은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근처 땅과 건물을 사들일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은 택지개발 예정지 근처 투기 의혹을 받는 천안시의장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특수본이 수사 중인 대상은 국회의원 5명 포함 1,678명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LH 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컸죠. LH가 주도한 이 신도시 입주 주민들은 그보다 더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신도시를 만든다 해서 들어왔더니 아이를 보낼 학교조차 없었는데요. 자, 알고 보니 공원 학교용 부지에 돈이 되는 오피스텔만 잔뜩 지어졌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인천 서구에 조성된 신도시 로원시티입니다. LH 주도로 개발되는 도시인 만큼 이렇게 지역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곳곳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해달라 혹은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걸까요? 현장으로 갑니다. 인천 지하철 가정역 입구. 지난해 본격 입주가 시작된 이곳의 주민들은 60일 넘게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용지 복원하라! 복원하라! 학교 용지가 상업용지로 둔갑해버리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로원시티 건설 계획은 2006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LH공사와 인천시는 2015년경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학교 용지 3곳 가운데 2곳을 용도 변경해 그중 한 곳을 오피스텔용으로 확정했습니다. 학교용이었다가 민간에 팔린 부지에 가봤습니다. 학교 부지였는데 상업 3호로 바꿔서 팔았어요. 주변엔 이미 오피스텔들이 빽빽합니다. 여기만 해도 5,000세대예요. 출산 장려 정책하고 할 게 아니라 아이들 낳고 기를 수 있는 교육 환경 먼저 마련해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 되는데 인근 초등학교는 새로 입주한 학생들을 감당하기 위해 급식실 등을 추가 건설 중입니다. 교실 안에서 30명, 40명씩 계속 집어넣는다는 아무런 대책도 안 마련한 거예요. 만약 자기네 자식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올해 6월부터는 학생 수요 예측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지만 2015년 당시엔 그런 규정이 없어 LH와 인천시가 밀어붙인 겁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학령 교과 인구 발생하는 걸로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학교 용지로 잡아놨던 거를 교육청에 협의를 했더니 필요 없다.
이런 용도 변경으로 추가 공급될 물량은 5,900가구. 고향의 LH 삼성지구에서도 15년간 25차례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원이나 학교, 도서관 등 기반 시설은 사라지고 오피스텔 9,700여 호가 들어섰습니다. 이곳도 사업 초기에는 일자리나 산업센터가 들어와야 하는 도시 지원 용지였습니다. 도시가 자족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상업지구로 용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만 3,000세대 넘게 지어졌습니다. 지자체의 연구 결과 그 수익은 LH에게 돌아갔습니다. 3,615억 정도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법상 국토부와 LH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죠. 저희가 안 된다 해도 그냥 승인이 나가버려요. 불편은 주민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어린이도 갈 데가 없었어요.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부모 협동 조합을 만들어서 LH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은 제일 가운데 자리에 학교를 배치해야 되는데 가장 노른자의 땅은 상업지구나 주택이나 이런 걸 배치하고 그리고 팔기 좋으니까. LH는 이런 용도 변경 과정에 적법 절차를 지켰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순 주택 공급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을 하고 떠난 자리에 남은 불편이 주민들과 지자체의 몫으로만 남아선 안 될 겁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죠. 남양유업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거세지며 남양유업 대리점들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자사 유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주목받은 남양유업. 분명히 저는 예방이 된다고 봅니다. 추출을 했을 때 효과가 좀 있다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알고 보니 인체 실험도 하지 않은 과장 발표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에 이어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 관련해서 어떤 부분 조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가요? 파장이 확산되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내일 오전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도 오늘 사내 이메일을 통해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며 사퇴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불매 운동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애꿎은 대리점만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0개가 나간다면 한 4개, 5개 나간다고 같은데요? 그걸 뭐 하냐고 불매 운동하면 죽는 건 우리 대리점 중이에요. 내일 오전 홍 회장의 사과로 남양유업에 등 돌린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주요 택배업체들이 개인 고객의 택배비를 많게는 2,000원씩 인상했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넘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이 붙이는 택배 비용이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한진택배는 소형 상품 택배비를 최대 2,000원 올렸고 롯데는 소형과 중형, 대형 모두 1,000원씩 올렸습니다. 업계에서 택배비가 가장 비싼 CJ 대한통운을 빼고 주요 업체 모두 일제히 가격을 올린 겁니다. 기업 고객 택배비는 이보다 적지만 150원에서 250원가량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택배기사 과로사가 문제가 되자 가웬일인 분류 작업에 별도 인력을 투입하고 자동화 시설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자 택배사들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선 겁니다. 각 사업장별 요구한 게 이제 200명 규모인데요. 제가 지금 한 215명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배 인상이 불가피했습니다. 택배업체들은 여기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주 5일제 근무까지 논의되고 있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한 번에 2,000원씩 오른 데다 기업 고객보다 택배비가 최대 6배 차이가 나는 것에 부담을 토로합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일단 이용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5월 말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비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지만 본물 터진 가격 인상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코로나 이후 어린 자녀들이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런데 조리도구나 운동기구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2살 남자아이가 전기밥솥에서 김이 나오는 입구를 손으로 잡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보다 한 달 전에는 4살 남자아이가 실내 자전거 페달을 손으로 가지고 놀다 얼굴을 부딪혀 입안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해 집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요리부터 운동, 뷰티 관리까지 집에서 즐기는 홈코노미가 보편화되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반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든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집안에서 크고 작은 타박상이라든지 찰과상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왕왕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3년간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278건,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밥솥을 비롯해 에어프라이어, 와플 굽는 기계 등 홈쿠킹 제품으로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용 관리를 위한 눈썹 칼에 베이거나 네일 장식을 코에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만 7세 미만 아동의 안전사고가 10명 중 9명에 달한다며 부모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결국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 씨. 아버지와 생전 살갑게 나눴던 대화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아직 손 씨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죠. 경찰이 실종 당일 한강공원을 방문한 차량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속보는 장하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대학생 손모 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 새벽 한강공원에 출입한 차량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손 씨가 강력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현장이 찍혔을 만한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를 찾는 겁니다. 경찰은 앞서 조사한 목격자들이 새벽 3시 40분 이후엔 손 씨와 친구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가 기억하는 손 씨의 마지막 모습도 새벽 3시 30분 공원에서 잠든 모습입니다. 이 친구는 손 씨가 잠들기 전 공원과 물가 사이 언덕에서 한 차례 굴러떨어져 끌어올렸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아직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범죄 연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명명백백하게 해줄 거니까 믿고 하라고 계셨고요. 우리 아들이 왜 들어가게 되는지 밝혀주시면 여한이 없다고. 앞서 사건 당일 새벽 실종 현장 인근에서 뛰어다니던 남성 3명이 CCTV에 포착돼 목격자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인근을 지나는 중학생들이었고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실종된 가족이 안타깝게도 숨진 채 돌아온 사건이 청주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족들은 경찰의 태도 때문에 더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실종 당일 경찰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통신사에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실종 여성 남모 씨의 가족들이 경찰에 남 씨 휴대전화 통화 기록 조회를 요청한 건 실종 당일인 지난달 28일. 남 씨의 행적을 찾으려 마지막 통화한 사람을 알아보려 한 겁니다. 가족은 경찰이 이때 통신사에 직접 가족이 확인해보라고 안내했다고 말합니다. 띄워줄 테니 혹시 그걸로 가서 지지부리가 잡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신원 확인서를 받아 통신사에 갔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돈이 나는 이상 할 수가 없다. 정식적인 수사 요청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유가족들은 타인 조회가 불가능한 통화기록 확인 절차를 경찰이 제대로 모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통화기록 확인에 실패해 경찰서에 찾아갔을 때도 경찰은 가족에게 기록을 확인했는지 거듭 물었습니다. 안 된대요. 안 돼요. 정식적으로 본인아니면 안 돼요. 통신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통신영장을 가져와야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으로 가가지고 혹시라도 이걸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너무나도 초원했고 황당했죠. 수사팀 관계자는 가족에게 통화 기록을 보고 오라고 한 직원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된다며 다만 실종 사건은 경찰도 범죄 연관성이 있어야 기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철입니다. 이낙연 체제는 이제 막을 내렸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체제가 공식 출범한 첫날입니다. 자, 지도부 구성을 보면 비주류 당대표가 친문 최고위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인데요. 실제 주요 현안마다 이견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첫날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에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부터 엇갈렸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자기 강화하는 구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심과 유리되지 않도록 또한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라는 어떤 이분법적 논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지만 친문 강병원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종부세 완화는 저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폭등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한 시각도 달랐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의로 해석하고 서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나 통로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장돼야 될 일이고. 검찰개혁 등을 놓고도 당대표는 신중론을, 강성 친문 최고위원은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언론과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단계적 토의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생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송 대표는 개별 의견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이 반발하는 등 지도부 내 온도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교통방송 TBS의 방송 편파성이 논란이죠. 실제 정부 부처들이 광고 예산 상당수를 TBS에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요, TBS의 전체 라디오 광고액 73%를 몰아줬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월까지 정부 부처의 라디오 광고액을 공개했습니다. 각 부처 라디오 광고액을 집계한 조수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라디오 광고를 한 12개 부처의 광고액은 모두 61억 9천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TBS 광고액은 12억 6천만 원으로 정부 부처 광고액의 20%가량이 TBS로 갔다고 조 의원실이 밝혔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라디오 광고액의 73.2%를 TBS에 썼습니다. 법제처 41.6%, 국가권익위원회 37.1%, 통일부 32.4% 순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통합인증마크, 1381 인증표준 콜센터 등을 TBS를 통해 홍보했습니다. 산업부 측은 채널A 통화에서 청취율과 저렴한 광고 가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 장관들의 TBS 출연 횟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3월까지 40회 안팎이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TBS가 현 정부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이라며 공정성 논란에 해당 프로그램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랑야랑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2라운드 누구 이길까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자, 어제 이제 저희가 주최했던 토론에 MZ 세대를 말한다 해서 이 젠더 갈등을 두고 두 사람이 이제 끝장 토론을 벌였는데 네. 오늘 2라운드가 또 있었습니까? 네, 두 사람은 어제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젠더 갈등을 부추겨 20대 남성 표심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이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세게 맞붙었는데요.
오늘도 진 전 교수는 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짜증이 난다고 했고요. 이 전 최고위원은 진 전 교수를 헤비 페북커, 즉 SNS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이 전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젠더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제 여성과 남성을 나누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역 사건을 들더라고요. 네, 2016년 일인데요. 당시 20대 여성이 강남역에서 30대 남성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졌고요. 당시에 문 대통령은 현장에 붙어있던 포스트잇 문구인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새로 등장한 단어들과 구호들이 있어요. 강남역 시위라든지 단순한 형사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여자라 죽었다라는 프레임 붙여가지고 젠더 이슈가 이대남이 국민의힘을 찍었다라는 분석을 낸 데는 하나도 없고 내가 아는 한 그런 주장을 하는 유일한 분은 이준석 씨예요. 함께 패널로 나왔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 발언도 좀 논란이 됐어요. 네, 여성에 대한 문화적 차별이 여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아들을 가진 부모에게 내 자식이 변호사가 되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 근데 내 딸이 변호사가 된다? 그거는 원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SNS에서는 시대가 어느 때인데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SNS에 쓴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 변호사, 국회의원 출마까지라는 글도 소환됐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흔치 않은 제명인데요. 대통령 모욕죄. 네. 기소가 실제 될 것 같다고요? 네, 한 30대 남성이 2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근처에서 살포해서 모욕죄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친고죄라서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해야만 이제 성립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한 겁니까? 네, 대리인을 통해서든 변호사를 고용했든 대통령이 고소 결정을 한 건데요. 정의당은 오늘 대통령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자, 이 대통령 모욕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시선도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종교계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리인이 모욕죄로 고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친문 인사들이 이 야당일 때 이 모욕죄를 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서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3년 모욕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문 대통령 모욕죄 사건 이후에는 이분들의 생각이 달라졌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러니까 또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 청와대도 입장이 바뀐 거라면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를 잊은 듯 5월 황금 연휴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특히 코로나 집단 감염이 처음 시작된 우한에서 10,000명이 넘는 젊은이가 마스크를 벗고 락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듭니다. 10,000명 넘게 락 콘서트를 즐긴 이곳은 바로 2년 전 코로나가 시작됐던 우한입니다. 去年的话，因为我们遭遇了这场突如其来的疫情嘛，然后今天这场音乐节，说实话有点来之不易，是付出了非常大的努力和代价的。 이번 축제를 두고 중국 관영 매체는 벨기에의 반공세 시위와 비교하며 중국의 방역 성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노동절 연휴 기간이 시작되자 기차역 곳곳은 사람들로 붐비고 만리장성 빠다링엔 사흘간 5만 명 가까이 찾아 한때 적색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다른 관광지도 몰려든 관광객으로 북새통이었습니다. 버스가 부족해 수천 명이 산에 내려가지 못해 밤을 지새고 몰려드는 인파에 오도 가도 못하자 입장료 환불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 첫날에만 1,800만 명이 철도를 이용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이용객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명품 보복 소비에 이어 보상 여행 심리가 폭발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항저우행 기차를 타는 등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최근 SNS 대화방 등에서 확산된 글입니다. 일본의 적십자사가 백신 맞은 사람들의 헌혈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적혀있죠. 도대체 코로나19 백신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일본에서는 헌혈을 거부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헌혈 거부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일본 적십자사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화이자 같은 RNA 백신 접종 후 48시간 동안 헌혈 안 되고 이후엔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요. RNA 이외의 백신은 기준이 결정되면 다시 안내할 테니 결정 전까지만 삼가달라는 거지 앞으로는 헌혈 못한다는 의미 전혀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헌혈 나라별 기준도 확인해봤는데요.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등의 헌혈 중단 기간 따로 없습니다. As long as you know the name of that manufacturer, which you can find on your vaccine card, there's no wait period. 싱가포르는 백신 유형에 따라 다른데 모더나, 화이자 부작용이 없다면 접종 후 3일,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접종 후 4주 뒤 헌혈 가능합니다. 영국, 호주는 백신 접종 후 7일이 지나면 헌혈 가능한데요. 접종 후 발열 등 경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7일이 지나면 헌혈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사라진 날로부터 7일이 지나 헌혈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A, B형 간염 등 다른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헌혈 금지 기간이 있어 코로나19 백신만 금지 기간 둔 것도 아닌데요. 코로나19 이후 헌혈 부족 우려되고 있죠. 오늘 기준 혈액 보유량, 적정 보유량 5일에 못 미치는 4.11분 관심 단계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에 사는 40대들의 팍팍한 삶이 통계로 나왔습니다. 월급 가운데 생활비와 교육비로 쓰는 돈이 70%를 넘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72년부터 1981년생인 40대는 인구의 16%를 차지합니다. MZ세대와 586세대 사이에서 낀 세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2021년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올 초에 계산해보면 한숨도 나고. 대도시 거주 40대 소득자의 평균 월급은 468만 원, 이 중 73%가 생활비와 교육비로 나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유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 비율은 고작 27%. 저축은 커녕 거의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고요. 내년에도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좀 최저가 검색해서 사게 되고 하우스 좀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시골에 할머니 집으로 놀러 간다든가. 주택 보유 여부를 따져보니 유주택자가 56%, 대출 없는 40대는 34%에 불과했습니다. 주거 관련 대출액은 평균 9,400만 원에 달합니다. 팍팍한 삶이지만 아이들의 교육비를 줄일 순 없습니다. 일을 계속하는 이유 중에 좀 큰 부분이 교육비죠. 커서는 반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아이도 하나밖에 낳지 않았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지만 지출액이 월급 이상이다 보니 노후 준비는 사치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게 되고 답답한 상황인 거죠.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됐는데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지난 주말엔 5월로는 34년 만에 대관령에 눈이 내렸는데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파란 하늘이 펼쳐졌는데요. 내일은 또 날씨가 급변해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내일 출근길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차츰 확대될 텐데요.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는 최고 2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남해안에 최고 80mm, 수도권과 영서 남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한낮에는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어린이날인 모레 새벽에 그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개각 때 친문 정치인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네 사람만 쓴다는 비판이 나왔었죠. 그걸 의식해서인지 마지막 내각은 정치인 대신 전문 관료로 다 채웠는데요.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들과 가족에게 이런 딱지들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한나라의 장관 후보자들인데 어찌 이럴까요? 오늘의 한마디, 참 다채로운 결격 사유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